네,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이해의 기초와 해외 봉사 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까 우리 그 수업 시작할 때 네 가지 꼭지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이해의 기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장을 한다고 할까요? 응용을 해서 타자에 대한 이해, 다름에 대한 이해의 기초로 좀 삼아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죠. 뭐 어떤 그림이라고 제가 힌트를 안 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봐라 라고 설명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아래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위로부터 나온 그림일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상당히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그림을 보면 동양인들은 보편적으로 연못처럼 보였어요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서양인들은 송어 같은 데라고 하면서 큰 물고기로부터 설명을 시작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느끼겠죠? 동양인들은 좀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점점점 그 좁혀 들어가는 그런 접근을 취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그 초점으로부터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해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 요약을 한다면 동양인들은 전체 맥락을 강조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초점,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여러분들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왼쪽이 맞는 것 같죠? 왼쪽이 수초가 있는 거로 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동양인들은 굉장히 쉽게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답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 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흥미로운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 질문을 보면요. 왼쪽 그림의 아래에 있는 소를 A 또는 B와 하나로 묶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동양과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 생각의 차이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보편적으로 서양인들은 소와 닭을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소와 풀을 묶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실마리가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서양인들은 같은 종류끼리 묶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소랑 풀이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또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유사하게 펜더곰, 원숭이, 바나나를 셋 중에 두 개를 묶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겠습니까? 아마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게 되나요? 그렇게 묶을 것 같고요. 서양인들은 펜더곰과 원숭이 이런 식으로 묶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현상 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아래에 있는 뭐라고 하죠? 꽃이죠. 꽃은 집단 1에 속할까요? 아니면 집단 2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건 물론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흥미로운 그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동양인들은 집단 A의 아래에 있는 꽃이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반면에 우리 서양인들은 집단 2에 속한다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접근해 보면 집단 1의 아래 꽃이 좀 비슷한 모양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집단 1을 선택하는데 서양 친구들은 상당히 분석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왼쪽 그림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봐서 정말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었더니 줄기가 다 일자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속한다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흥미롭게 서양인과 동양인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서양과 동양은 어떻게 다른가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아래 두 그림은 대략 1800년대 중반, 후반쯤에 이제 서양인들이 동양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어떤 편견을 좀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근데 저도 제목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무희의 춤이었다고 기억이 나고요. 오른쪽은 그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 뭐 당시에 1800년대 후반기면 아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동아시아 쪽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동아시아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지만 초창기에 이제 동양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가까운 서남아시아 쪽 지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큰 사원이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분 어떤 편견이 포착이 되는지요? 왼쪽은 뭐 이제 그 후기 식민주의자들이 이제 지적을 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한다면 너무 동양의 여인들을 너무 성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좀 편견을 담고 있고요. 오른쪽은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나름의 그 신전이라고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타자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편견이 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타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하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서양인들은 사실 초창기에 이제 탐험의 시대를 지나면서 동양을 알아가는 과정에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온건적으로 본다면 정보가 부족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비판적으로 본다면 편견을 가지고 동양을 낮게 봄으로써 자기네들의 우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분법적 사고라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현상 내지는 이론을 접할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화, 일반화시키게 되고요. 그럴 때 가장 쉬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일단 두 개로 쪼개놓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뭐 동물과 식물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놓고 접근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구분은 굉장히 고착화되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현상인 경우에는 그 구분이 단순한 외형적 구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구분했다고 치면 어떤 것에 근거했을까? 뭐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등등등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무거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비판적으로 안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아마 여러분들 접해봤을 텐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제 동양을 알아가는 과정에 동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양 자기네 스스로를 알아갈 때 동양을 거울 삼아 알아가게 되면서 그러면 자기네가 좀 우위에 있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양을 낮게 폄하를 해야지 자기네들의 우위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 알겠지만 그 유명한 그 뭐라고 했죠? 사회과학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구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요.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서양은 발전되어 있고 동양은 낙후된 지역. 과학적으로 보면 서양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미신적이다. 윤리적으로 서양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도덕적인 사회인 반면에 뭐 미신을 숭배하고 하는 동양은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계속 여러분 아마 느끼겠지만 계속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신앙적이고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그 어찌 보면 타자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비판적 안목을 제시해줘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얻었고요.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로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 중에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일부 조금 이제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들 내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누적시키고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우리의 서구의 안목으로 다른 나라를 들여다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습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미약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개발도상국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름하여 명명한 것이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다. 한국인들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로 개발도상 국가들을 보는 그런 습성들 내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요. 좀 그 시각을 좀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 참고로 제가 담론과 이론이라는 용어를 그냥 잠깐 적어봤는데요. 담론은
사실은 이론은 뭐죠?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지식은 종종 담론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정 시점에 뭐라고 하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 안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가 우리가 절대 한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론을 넘어서는 비판적 안목을 갖는 예비교사 대계라고 제가 제목을 달면서 요 내용을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 우리가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다 경험하는 정말 글로벌 역량과 다문화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를 보고 배우는 것은 좋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그 서구 사회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을 볼 때도 서구의 사고를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렇게 또 대비시켜 본다면 이분법적 사고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학연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뭐 잘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경험해 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선진국은 교육과정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 참관 쪽에 많이 이제 그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르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기회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교 수업이 타이트하게 시간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 언어가 다르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 미디움은 뭐 우리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죠. 세계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어찌 보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를 겸하되 개발도상국도 결국 선진국만큼 좀 비중을 좀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그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대다수가 또 개발도상국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 GTU 프로그램 내지는 예비교사들에게 꼭 추천하는 그런 재학 기간 중에 활동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선진국은 동경의 대상이고 개발도상국은 동정의 대상인 그런 이분법적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는 좀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 염두에 여러분들 꼭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보면 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환경도 안 좋고 생활 환경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뭐 안 좋게 폄하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것도 동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전개된 그 배경들 사실은 뭐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보기보다는 우리 우리 지구 세계 사회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불평등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정의적인 안목도 가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고요. 뭐 사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실제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을 참여했던 학생들의 그 감상을 적은 뭐라고 하죠? 뭐 활동 소감문 내지는 뭐라고 하죠?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이건 대학사회 봉사협의회라고 아마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비를 내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봉사활동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학사회 봉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기 2주 봉사활동도 있고요. 한 학기 가는 것도 있고 1년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지원해서 짧은 뭐 바쁘면 2주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학기 정도 프로그램은 참여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올려진 후기들, 감상문을 제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추출해 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네요. 세상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플 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뭐 구정물을 마시는 벌레와 생활해도 뭐 등등등의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 제가 이제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아이들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내가 본 절망스러운 인도의 변화이기도 하다. 온갖 상처로 아파했던 20명의 학생들의 변화를 보호받지 못하고 뭐 등등등의 감상이 있고요. 또 다른 것,
세 번째, 아이들의 마을을 많이 두드리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teacher I'm happy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라는 얘기. 네 번째, 케냐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는 빈곤이란 근본적 문제에 사슬을 끊기엔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제 각자 사람마다 뭐 느끼는 그 뭐라 하죠? 느낌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굳이 구별을 해서 좀 뭐라고 하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정적 입장과 정의적 입장으로 구별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감상들, 여러분들 기왕이면 그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봉사 경험을 했으면 뭔가 아까도 언뜻 우리 세계 시민교육에서도 다뤘지만 감성 내지는 동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의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전이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바람직한 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예비교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글로벌 뭐라고 할까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제주대와 경북대 참가 학생 감상문을 좀 이렇게 추출해봤습니다. 뭐 좀 빨리 그냥 이렇게 좀 개봉을 좀 해서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부채 만들기, 에코백 가면 만들기였다. 아이들뿐 아니라 현재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이들에게 실용적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좀 저걸 접하면서 야 저렇게 스스로 받는 사람이 좋았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굳이 좀 연결을 시켜본다면요. 너무 좀 동정적 입장이 아닐까. 뭐 주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고민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은 의료봉사를 한답시고 뭐 우르르 항생제나 진통제를 처방하는 행위를 하는데 한 명을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좀 느껴지죠. 네 번째, 한국에서처럼 언제나 부산하게 정신없게 무엇인가를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하여간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감성은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동정과 정의라는 그 스펙트럼 상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는 뭐 물론 이제 각자 느끼는 감정은 자기 주관적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갖춘 교사로 나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전이 발전을 좀 도모한다는 거 친다면 동정 쪽에서 정의 쪽으로의 좀 이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비교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런 감성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에 참가해 보면 특히나 우리 이제 대학에서 가는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그 교육 실습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영어라는 언어를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 그 불편함을 또 극복하면서 영어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영어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 공포감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학생들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동정에서 정의로의 자기 발전을 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물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재학 기간 중에 한번 대사협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대학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GTU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한 번쯤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로 그 세 번째 곡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지입니다. 마지막 다양한 학습 방법 수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갖춘 예비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아직 뭐 뚜렷한 방향이나 어떤 교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많은 경험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끌어다 놨습니다. 조금 너무 좀 다채로워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뭐 하여간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신문 스크랩으로 좀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좀 비판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EBS에서 70%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고력이 없다. 그냥 EBS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 그 다음에 암기왕 만들기, 뭐 이건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주입, 암기식 입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금 관심을 얻고 있는 게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국제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요 교육과정 얘기가 좀 이제 언론에도 종종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지금 시범적으로 공교육에도 조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IB 교육과정이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일본이 지금 공교육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IB 교육과정을 좀 받아들이겠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조금 맛보기로 소개를 좀 일부 하겠지만 지금 짜여진 커리큘럼과 달리 IB 교육과정은 굉장히 탐구형이고요. 서술형이고 과정평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좀 좋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우리 짜여진 커리큘럼보다는 IB 교육과정과 같이 과정평가를 하고 에세이를 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IB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특기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고력, 판단력을 중시하고 생각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데 좀 부합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사례를 몇 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IB랑도 관련이 되지만 그냥 학습 그 자체로 볼 때 문제 제기하기, 질문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까 우리 신문 스크랩에서도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금씩 그런 한계, 문제를 좀 느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하면 등식으로 바로 나오는 게 재미없다. 왜 재미없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제약을 받게 되니까 좀 새로운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거나 하여간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기, 질문 제기하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그거를 좀 앞으로는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관련해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접했을 텐데요.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배운다는 것의 최대 장애물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시작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뭔가 문제를 보면 답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답 말고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많은 의문들을 어릴 때부터 아마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하여간 생각이 아닐까 풉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좀 지향한다면, 좀 향해 나간다면 좀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우리 또 특히 예비교사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고 그래서 태도까지도 바뀌는 그런 것까지도 지향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자료여서요. 함됨을 추구하는 그런 예비교사를 지향하는 교육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논문 작성을 이제 유도하게 해서 어찌 보면 기존의 이제 학습 암기식 뭐 정답 만들기식의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좋은 듯 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식 접근으로 본다면 너무 서술형 제목들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뭔가 자료를 수합해서 뭔가 그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접근 방식이다라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요게 뭐 가장 최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실제 우리 제주에 있는 IB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 수업하는 그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우연히 얻게 되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하는 방식이 좀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답을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답이 나오게 하는 문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무한히 각자가 자기 나름의 사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 좀 받겠죠. 우리처럼 오지선다, 사지선다 익숙해진 학생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그 스트레스 속에 자기의 역량은 좀 이게 키워지는 게 아닐까 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제 만들 게 많죠. 한 문제당 한 4-5개 한 답당 앤서당 4-5개 문제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굉장히 부지런히 이제 자기 노트에다가 그 질문을 만들려고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번 예를 든다면
북극과 남극이라는 답을 하게끔 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갑자기 사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좀 당혹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고하고 또 그 사고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을 엄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굉장히 역량이 좀 배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컴파스는 뭐죠? 이게 저건가요? 그 방향 지식에 그거를 답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장면을 좀 보고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새로운 시도겠구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요. 요거는 이제 IB 그 Extended Essay라고 하는 소논문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IB 책자에서 에세이를 쓰는 소논문을 쓰는 책자에서 나온 건데 퀘스천과 타이틀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퀘스천 질문과 제목은 다르다. 방금 제가 보여줬던 게 우리 한국에서 했던 그 소논문은 제목을 제시한 것이었고요. 퀘스천은 어찌 보면 방금 그 과학 수업의 사례는 뭐 일부지만 질문을 유도하는 그 차이인데 여러분 퀘스천과 타이틀의 차이가 뭘까요? 뭐 쭉 써놨는데 그 IB Extended Essay 평가 기준에서는 타이틀이 아니라 퀘스천을 제기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적혔는데 핵심적인 내용에다 밑줄을 쳤는데요. 그 에세이는 contain a research question written up as a question as opposed to a title. 그러니까 타이틀이면 안 되고 문제 제기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에세이를 쓰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이기도 하지만 그 논문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아마 두 가지 뭐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좀 뭐라고 할까요? 역시나 무언가 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학생들의 그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에 제약을 좀 가하는 반면에 리서치 퀘스천은 굉장히 방향감도 가지게 되고 그 뭐라 그러죠? 연구 방법론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 히어로라는 사람이 영웅이 스론의 게임에서 히어로의 구분 이렇게 된 게 이제 제목이고요. 반면에 퀘스천 타입으로 한다면 이게 뭐죠? 왕국의 게임에서 이라는 소설에서 영웅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제목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리서치 퀘스천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굉장히 그 방향감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요. 굉장히 그 연구 방법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담게 되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내용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이틀보다는 퀘스천, 서술형보다는 문제 제기형으로 뭐든지 새로운 현상 내지는 지식을 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학습법이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구체화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은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종종 서술형으로 제기된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때 의문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구 목적이나 방향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의문문으로 만들고요. 의문문인데도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 때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To what extent,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 내지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냐, 어떤 요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수식구들을 달면서 그 문제를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면 금방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형 접근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도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퀘스천은 그 루벤스타인의 이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더 구체화한다면 어느 정도 루벤스타인의 이주의 법칙은 그러니까 아랍 연방에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구를 달면서 연구 목적과 지향점을 더 명쾌히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게 되면 좀 뭐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문제 제기하기 이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단순히 그걸 스트레스로 내가 암기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키워나가면서 확대시키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배양, 뭐 요것도 몇 개 그냥 예시 그림을 좀 제시해봤는데요. 요건 이제 문제 나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인과관계 나무라고도 합니다. 어떤 그 문제가 있다면, 빈곤한 어떤 마을이 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낮은 생산성, 뭐 다수학 품종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쪽에 미러 이미지로, 거울 이미지로 그에 조응하는 어떤 원인 찾기 훈련을 또 해보는 것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이제 자기 그 사고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해보면 굉장히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무 또는 인과관계 나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접하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비슷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무 형태로 된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는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사망률이 낮고 뭐 평균 수명도 낮고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응하는 거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망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원인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2차원 뭐라죠? 한 수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원인을 또 찾아가는 이런 식의 그 뭐라고 하죠? 이런 다이어그램 그리기 훈련을 좀 해보는 것도 되게 그 다양한 학습 방법 내지는 한 가지 정보를 접하더라도 내가 그걸 키워나가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넓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한번 예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IB 교육과정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문제로 주고, 이건 시험 문제로 제시됐던 사례인데요. 이제 요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 요게 뭐죠? 기대 수명 지도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마 뭐라 그러죠? 그 객관식 내지는 단답형으로 답을 하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IB는 그보다 좀 더 폭넓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적도 북부 지역의 여성 기대 수명의 지리적 패턴을 기술하라. 여러분 패턴이 포착이 됩니까? 좀 진한 색들이 좀 이렇게 그 적도 외곽 쪽에 좀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논리적이어서 인과적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왜 저렇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면 아마 이쪽 외곽 지역이 아마 뭐 환경적으로 좀 적도 근방보다는 좀 좋지 않은 아마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곁들여야 된다는 건데요. 왜 여성 기대 수명이 일부 국가에서 50세 이하인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냐가 아니라 왜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 형식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넓은 질문으로 키워나갑니다. 세계 식량 공급을 늘리는데 농업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역할을 평가하시오. 그 다음에 식량 안보와 건강 간의 관계를 검토하시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질문까지도 이제 답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정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의 교재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평가는 기준이 어떤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써내느냐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뭐라고 하죠? 앞으로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예비교사들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이제 학습 방법 내지는 교육 내용들이 이제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일찍이 좀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좀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뭐 꼭 내가 어떤 시험에 내지는 뭐 어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기보다도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건데요. 이거 뭐 너무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막 쏟아버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GTU는 글로벌 역량이니까 영어 자료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뭐 글이 좀 긴데요. 핵심적인데 원래 원하는 이게 아닌데요. 내가 원안에다가 밑줄을 좀 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동네에 있는 학교의 도서관 사용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논리적인 글인 거죠. 뭐 신문 사설이건 뭐 어떤 논리적 글인데요. 그래서 과거보다 적게 읽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서관을 좀 더 컴포터블 플레이스로 만들자. 좀 더 편안하게 만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는 조금 사실 수준이 좀 높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긴 한데 아마 그래도 우리 GTU 학생들은 좀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는 면에서 한번 자극을 주려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훈련을 하는 거냐면요. 요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글에 포함된 숨겨진 논리적 모순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논리는 뭐죠? 도서관 사용률이 줄었다. 도서관 사용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예전보다 적게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뭐 간단하게 그 글을 요약을 하면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주장의 모순은 뭘까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요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논리적 답변 글쓰기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모순을 찾아내는 게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럼 3가지 여러분 찾기 아마 훈련이 안 돼서 좀 어려울 텐데 이것도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현상 내지는 글 읽기를 할 때 비판적 글 읽기, critical reading 내지는 뭐 critical thinking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이어서 조금 뭐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런 글들을 좀 접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한다면 신문이나 신문 기사, 특히나 그 논설이나 오피니언란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가하는 훈련을 좀 해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좀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내가 그냥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모순, 한계를 지적해내면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뭐 그냥 개인적 역량 배양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 된다면 굉장히 아마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그런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서관 방문 횟수가 줄었다고 독서량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어떻게 반론을 펼 수 있죠? 꼭 도서관 안 가도 요즘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독서를 할 수 있는데 도서관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독서량이 줄었다고 하는 그 관계는 좀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서관을 편안하게만 하면 해결이 되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비슷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환경 편안함 개선이 방문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컴퓨팅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너무 도서관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편하게만 한다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게 대안은 아니겠지만 이런 아까 펼쳤던 그 논지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기를 위한 훈련의 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안목을 좀 기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의견란, 오피니언란이나 사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편향적인 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는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뭐 5을 얻는다면 그런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20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을 투입해도 아웃풋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좀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 논리적 모순은 뭐 다양하게 이제 사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비유를 통해서 논리를 좀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비유의 경우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눈을 크게 뜨고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보통 이제 발견이 되고요.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차이가 느껴지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인 반면에 상관관계는 그냥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논리적 비약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것.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대표성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논리적 비약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또 필요 충분 조건을 구별하기, 그 다음에 대표할 수 없는 통계 표본에 의존하기, 또 어떤 한 시점에 있었던 것을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고 확장하기 등등 좀 일반적으로 논리적 모순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런 이제 또 해답 찾기식으로 이런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사고력 훈련을 좀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이거에 어떤 특정 과목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스스로 아마 역량을 좀 키워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입니다. 제가 네 번째 꼭지까지 이제 대충 마쳤고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뭐 간단하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처음에 했던 내용들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국제 이해,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 굉장히 용어들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작했던 배경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향점, 목적도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뭐 그렇게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GTU에서는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으로 이렇게 포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국제 이해 교육, 뭐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은 다양한 좀 글들을 접하면서요. 거기서 예비 교사가 갖춰야 될 것들만 좀 추려낸다면 아마 수준도 좀 높을 수 있고요. 아마 깊이도 좀 깊을 수 있고 한데 그것이 아마 이제 우리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글로벌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그중에 예비 교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이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얘기.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여러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특히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글로벌 역량도 갖춰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학 기간 동안에 가능하다면 선진국의 뭐 해외 연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은 꼭 참여를 해보라고 좀 강조를 권장하고 싶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 꼭지의 뭐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세 번째 봉사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봉사활동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과 정의라는 그런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가보면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감성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라고만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비교사로서의 좀 뭐라 그러죠? 그 목적과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내가 정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당장 지금 내가 용돈을 아껴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이해하는 안목과 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또 아까 언뜻 언급했던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그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사가 나중에 되면 그 파급 효과는 뭐 일당 60명, 뭐 일당 뭐 100, 10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고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은 뭐 일단 뭐 도구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공부를 좀 짜증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내 역량, 내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뭘까? 아마 아직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운 상상력을 모두 다 수용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양한 좀 그 글들을 접하면서 아니면 또 다양한 상황을 접할 때 단순히 그것을 암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기, 문제 제기하기, 또 답을 하기 위한 질문 제기하기 식의 다양한 접근들을 좀 해보라는 것. 그 다음에 남의 논리에 너무 이렇게 쉽게 녹아들지 말고 비판적으로 좀 그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기, 이런 훈련을 좀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공부라는 게 단순히 짜증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러분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역량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압축된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뭐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한껏 펼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한껏 좀 이렇게 능력을 배양시켜 봐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 정도로 좀 마칠까 하는데요. 뭐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한다면 글로벌 다문화 교사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뭐 국제 교육, 다문화 교육 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좀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알기, 하기, 되기까지도 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도 좀 해보고 또 체험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내재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곁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끝맺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